이란과 한국은 오랜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조선이 납포되어 있는 일촉즉발의 매우 좋지 않은 외교적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한국에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사드 사태로 피해를 본 것은 한국이고, 이란 금융제재로 또 한국이 피해를 봤습니다. 하필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로 정권 이양 시기여서 미국은 현재 이렇다 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처럼 미국이 뒷짐만 지고 있게 된다면 한국은 또 미국과 제3국 사이에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최정권 외교부 1차관이 이란에 직접 날아가서 이란 측 설명을 들어주고 한국의 요구를 명확히 말했다고 했습니다만, 이란에서는 원유 대금 7조 원을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이 문제가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어 양국의 돈독한 관계를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강대국에 등 떠밀린 한국은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해답을 찾아야만 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물론 큰 자금이 묶여있고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이란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이들은 최근 이란은 틈만 나면 한국 때리기를 시도하고 있고 이것이 잦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작년 초반에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각종 금융과 사업 제재에 더욱더 거세게 개입한 가운데 이란의 핸드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판매 중지를 시작했고, 이란은 삼성에 괘씸죄를 적용해 삼성 매장 간판을 철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참 여러가지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한국을 중간에 인질같이 잡아두는 행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쉽게 끝날 것 같이 안 보인다는 것이 한국에는 커다란 악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한국은 국가의 위기가 올 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며 상황을 헤쳐나갔는데요. 오랜 기간 강대국에 휩싸여 단련된 적응력으로 이번에도 그런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물론 동결된 원유 자금을 백신으로 대체해서 이란에 보내자는 의견은 당장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으며, 그 중에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희생이 반복된다면 백신 구입 대체도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중동의 원유 의존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무려 70%가 넘는 원유를 중동에서 여전히 들여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이나 일부 국내 포럼에서는 아예 원유 수송 우회로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운하를 건설해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러한 프로젝트의 주체가 대한민국이 돼서 아랍에미리트와 협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프로젝트 구상은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우선 2015년에 아랍세계연구센터는 사우디에서 예멘을 통과하는 약 1000km의 운하를 건설해 근본적인 지역 정세의 불안함을 해소하자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호르무즈의 위험만 피하는 게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의 돌아가는 항해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되므로 다소 경제적인 효과도 얻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예멘의 정치적 상황도 불안한 데다가 막상 여러가지 건설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한편 한국도 관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중동 경제 전문지인 미드에 따르면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 금지를 공공연하게 천명하는 상황에 아랍에미리트 대운하 건설로 우회한다는 의견을 소개합니다. 미드 프로젝트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 협력회의 GCC에서 진행된 건설 프로젝트를 평가해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사업자를 선정하는 중동 지역 최고 권위의 수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랍에미리트 고위급 관리들이 고려하고 있는 대운하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제시한 호르무즈 우회 프로젝트도 이 지역의 대운하 건설에 대한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의 고위 관리들은 걸프만으로부터 시작해 아랍에미리트의 동부 푸자이라에 이르는 180km의 운하를 건설하자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건설 이후에는 유조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테이너 상선, LNG 운송선 등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운하 관련 수입도 얻게 되니 관련 경제 효과도 역시 기대됩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 경우에는 호르무즈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아부다비의 합산에서 동부 푸자이라에 이르는 360km짜리 송유관을 건설해서 원유를 1차적으로 송유관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미드는 중동 지역에서는 호르무즈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이미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호르무즈 위협이 점점 고조될수록 이러한 대운하 우회 프로젝트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랍에미리트와 다양한 분야에서 찰떡 궁합을 보여온 한국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 백길이 막혀 식량 불안에 처한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한국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한국은 사막에서 벼농사 짓는 법을 개발하기 위해 종자를 개량하고 아랍에미리트의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4월에 개량벼인 아세미 수확을 했으며 40%의 개선 효과를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인도 등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거의 전량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한국보다도 50% 이상 쌀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장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은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적극 미래 식량 안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한국은 이에 응답한 것입니다. 마침 한국의 벼는 아랍에미리트의 사막 환경과 비슷하게 물을 덜 사용하여 재배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에 한국은 물 사용량을 더욱 줄인 아세미를 개발했고 앞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자급자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아랍에미리트에게 미래 원유나 LNG 운송 등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우회로 건설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운하를 건설하면 이를 통해 담수화 사업을 좀 더 확충할 수도 있고 한국은 마침 담수화 기술도 가졌습니다. 이미 한국의 두산중공업은 아랍에미리트의 해상 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했고 44개월 공사기간을 26개월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담수화 기술에 경이감을 표했으며 공사기간도 절반으로 줄인 것을 기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2017년 한국 아랍에미리트 수자원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물 부족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이 운하 경제 구역에서 담수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들도 운하가 있으면 담수화 사업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하가 필요하기도 하고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은 4대강 운하 사업을 한 국가라며 국내에서는 논란된 사업이나 별 경험을 다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 경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조차 어딘가에는 써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많은 이들은 왜 아랍에미리트에 한국 국기가 종종 개양되냐고 묻는데 한국은 이 나라의 원전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들이 매우 목말라 하는 담수화, 벼농사, 각종 플랜트 사업을 훌륭하게 소화했으니 양국의 관계는 더 공고해져 간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미 운하 문제는 내부적으로 논의되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해 거부감은 없을 것이며 미국을 비롯해서 관련국들을 중심으로 해당 사안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도 유조선 관련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한국이나 기타 국가들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대운하 건설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습니다. 또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긴밀하게 연계되며 각종 사업의 협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의 압둘라 외교부 장관은 방안에 코로나 상황에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축복받았다라면서 한국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각종 방역용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으며 당시에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한국의 빚을 졌다고까지 표현하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삼성과 현대건설 등 굴지의 건설업체는 해당 국가에서 각종 플랜트 설비를 계속 수주하고 있으며 중동에서 한국의 건설 관련한 인지도는 매우 높습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으며 남미 지역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건설사들과 이런 인프라 관련 사업을 대규모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자 협력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의 대운하 건설 이슈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다면 한국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가능하다면 한국이 건설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는 이란 관련 정치 외교적 어려움이 떠오르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오늘부로 2.5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옆나라 일본의 상황은 한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신규 환자가 15,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급격히 빨라진 증가세로 의료체계마저 위태롭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 경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민간 투자를 포함해 사업비 규모 7조 3,6천억엔 우리 돈 약 766조 8,400억 원 수준입니다. 현지 유력 언론들이 이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어서 외국인의 소규모 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올림픽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올림픽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관리형 여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전에
허용이 검토되는 외국인 관광은 전세버스 등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단체 여행을 안내하는 여행사 직원이 체온 확인 등 건강관리 등을 철저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가능한 계획일까요? 실시 시기와 대상 지역, 관광인원 상한 등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외국인 관광객 수용 추진이 스가 총리의 최대 관심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30년 당일 관광객 6천만 명 목표를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에 끈질기게 항공 노선 운항 재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울며 매달리는 모양새이죠. 일본 측이 특히 집착하는 노선은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부터 검역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인천국제공항 입국 일원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최근 부산 김해 칭다오 등 일부 노선은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거부한 것입니다. 서울과 도쿄를 최단거리로 잇는 김포 하네다 노선이 재개되면 왕복 3시간가량을 단축할 수 있어서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일 노선은 인천 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인천 나리타 공항은 각각 서울 도쿄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일본은 소규모 여행도 재개하자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가이드가 방역 책임을 지고 대형버스에 20명 정도만 태워서 공항, 관광지, 호텔만 다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할까요? 불매운동이 많이 수그러들었다고는 하지만 여행만큼은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인들이 도쿄올림픽을 위한 밑밥을 깔아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아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 이슈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상황은 무척 심각합니다. 일본과 불편한 관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안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 공유와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획이 안전할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바다의 헌법,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정당한 국제법 권리에 의한 요구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2011년 3월 동인도 대지진 당시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전기가 끊기면서 해결료와 원자로를 시키는 냉각 시스템이 멈춘 게 사고의 원인이었죠. 뜨거워진 원전의 노심이 녹아내렸고 핵심 연료까지 노출됐는데 여기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흘러들면서 고농도 오염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오염수는 2014년에 하루에 470톤씩 새로 생겼지만 지난해에는 180톤가량으로 증가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이 오염수는 저장 탱크에 보관돼 이른바 다액종 제거 설비 ALPS에 의해서 정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ALPS는 액체에서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을 동시에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정화된 오염수는 원전 부진의 대형 물탱크에 보관됩니다.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8월 기준으로 무려 123만 톤에 이릅니다.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문제는 매일 180톤씩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당국은 2022년 8월쯤에는 저장 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2022년 여름 방류를 위해서 올해 안에 처리 방식을 공식 발표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현지에서는 저장 탱크 포화 시점이 2023년 봄쯤으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결정과 발표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해양 방출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척 단순합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자신들에게 대단히 편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해양 방출은 대기 방출에 비해서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일본 당국의 입장입니다. 바다가 아닌 대기에 방출할 경우 오염수가 증발하면서 잔여물이 남게 됩니다. 이 또한 방사성 폐기물로 처분해야 하죠. 하지만 해양 방출은 흘려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차후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판단이죠. 결국 주변 나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시키겠다는 겁니다. 유력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방류는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요식적인 정치 일정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정치 일정이라는 건 후쿠시마 지역 어민 등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일본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설득 등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졌고 발표만 남았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여전히 오염수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 구성은 일본이 알아서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검증단 구성의 필요성을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제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와 더불어 가장 가까운 한국의 국민들이 방류 결정을 받아들이려면 객관적인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는 필수입니다.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전문가의 검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출의 무해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월성 원전에서 해양 방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국제관행상 모든 국가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물은 해양 방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 가동되는 원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원전 오염수와 수평하게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죠. 양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해양 방출이 최종 결정되고 시기가 가까워지면 한바탕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무슨 꼼수를 벌일지 모르죠. 한국 정부는 더욱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